자, 우리 신한은행의 WM그룹 부부장님 오건영 부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부장님도 오랜만에 나오신 거죠, 지금? 아, 예, 저기 이제 사실은 이제 월요일 날 이게 어떻게 핀트가 안 맞다 보니까 네. 저 이제 뭐 화요일이나 수요일에 네. 뭐 지지난달 나왔고 이렇게 네. 두 분과 뵙는 거는 정말 네.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한 거의 2달 만에 네. 뵙는 그러다 보니까 겁니다. 긴장하고 나왔습니다. 아니 뭐 긴장하실 거 없어요. 뭐 전문 용어 막 나오네. 핀트가 안 맞았다. 아, 핀트. 네. 예. 오랜만에 듣는 단어였어요. 네. 네, 어쨌든 뭐 오늘 시장이 좀 반등을 해서 그래도 좀 위안을 주긴 했는데 사실 지난주 금요일 날 분위기 별로 안 좋았잖아요. 아, 네네. 예, 미국 기대 인플레이션 높게 나와가지고 나스닥 3% 빠지길래 또 월요일 날 또 얼마나 분위기 안 좋을까 싶었는데 그 얘기를 좀 먼저 좀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 네네. 그 부장님 그 지난주 금요일 날 기대 네. 인플레이션 나온 거 좀 보셨잖아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네. 아니 이게 대부분의 이제 가격 지표들도 좀 빠지고 있고 그다음에 주택 가격도 조금 빠지는 것 같긴 한데 네. 기대 인플레이션이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는 걸 이걸 어떻게 지금 해석을 해야 될까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저도 좀 그걸 보면서 좀 걱정을 좀 많이 했고, 물론 이제 주식시장이 기대 인플레이션 때문에 빠졌다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다른 것들도 다 영향을 줬겠지만 기대 인플레이션을 보면서 일단은 채권 시장이 조금 좌절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맞을지 그렇지. 모르겠는데 특히 좌절했지. 좀 그러니까 제 채권 금리 뛰는 걸 보면서 네. 좌절한다는 이거 아니다 이제 이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특히 장기채가 뛰는 걸 보면서 지쳐간다는 생각. 네.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겠다라는 걸 점점 받아들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렇죠.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날 밤에 이제 장을 보면서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뭐냐면 이번에 목요일 날 CPI 발표가 나왔잖아요. 지난주 목요일 날. 네. CPI 발표가 나왔는데 CPI에서 이제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헤드라인 같은 경우는 8.3에서 8.2로 떨어지는데 헤드라인이 떨어지는 속도가 늦어요. 확연하게 이제 줄어들어 버린 거죠. 그러면 네. 2% 목표 물가로 내려갈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걸 보여준 거고요. 두 번째는 에너지 가격이 이렇게 떨어졌음에도 헤드라인이 크게 안 빠졌고 되려 근원이 올라간 걸 보면서 근원 중에서도 이제 주거비가 올라갔던 것들, 그 다음에 외식료가 외식값이라고 뭐라고 해야죠? 그 외식할 때 들어가는 그 비용, 음식료도 예, 그렇죠. 올라갔고 예, 그런 뭐 것들이 이동 올라갔죠. 비용도 예. 올라갔고 네, 네, 먹고 그렇죠. 사는 마침 쪽이 올라갔죠. 다 네. 가격이 올라갔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외식비 같은 게 올라가잖아요. 이 외식비 같은 경우도 쉽게 내려오질 않는 케이스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까 뭐 짜장면 얘기도 하셨는데 짜장면 값이 저도 살면서 내려온 건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5,000원, 6,000원 이렇게 올라가면은 올라가거나 동결되거나 하지 내려오는 경우가 거의 없지 않았나요? 저 아기 때 500원이었는데. 값이 오른 이후에 내려온 적은 저도 못 본 것 같습니다. 네. 단무지의 양도 뭐 그다지 늘어난 건 없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냥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것들이 하나 이제 스티키한 인플레이션 요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티키하다는 게 설거지 할 때 보면 물 틀면 그냥 내려가는 게 있고 이게 치즈나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들러붙으면 이제 이 스크럽을 해줘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이 스크럽이라는 게 자체가 굉장히 좀 이렇게 그릇을 손상시킬 수도 있는 건데 결국에는 0.75 이러면서 긁는 네. 그런 느낌을 갖다가 이제 보여줬다는 게 첫 번째였던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그렇게 금리 인상이 오랫동안 이어지는데 하나 저는 이제 이걸 좀 주목을 하고 있어요. 연준이 시간이 참 없겠는데 속이 타들어가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지금 이제 물가 목표 2%인데 이걸 넘어선 지가 벌써 작년 3월에 넘었거든요. 네. 그럼 벌써 1년 7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럼 사실상 1년 7개월째 사람으로 따지면 기침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1년 7개월 동안 기침을 한다는 얘기는 딱 보면 저기 병원 가봐도 이게 뭔가 폐에 좀 뭔가 문제가 좀 심각하게 생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 얘기가 뭐냐면 저는 이제 요즘 어떤 걸 느끼냐면요. 길거리를 걷다 보면 우리 밖에서는 실외에서는 마스크 풀렸지 않습니까?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사람하고 안 쓰고 다니는 사람의 비율을 봐요. 10명 중에 1명 벗고요. 네. 9명은 아직 쓰거든요. 물론 맞아요. 뭐 사람마다 다르게 세실 수도 있지만 네, 네. 저는 그 정도로 보여요. 저는 일단 마스크를 쓰고요. 음. 전 마스크 쓰는 거 되게 싫어했거든요. 그럼 왜 쓸까? 첫 번째, 코로나가 여전히 너무 무섭다. 뭐 그런 분도 계시겠죠. 근데 뭐 제 생각에 많이 앓으셨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네. 그래서 제 생각엔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이 그렇게 큰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저는 아니고요. 예. 두 번째는 추워서 마스크 쓰는 건 아닌 것 아닌 것 같아요. 같죠? 예. 네. 그럼 왜 쓸까? 습관. 그렇죠. 관성이죠, 관성. 저는 그냥 안 쓰면 허전해서. 안 쓰면 허전해서 쓰거든요. 네. 실내에서 마스크를 풀어준다. 실내까지 풀어주면 바로 다음날 다 벗을까요? 아닐 것 같은데요. 몇몇 사람들은 예. 여전히 불안할 수 있겠죠. 예. 네. 근데 불안하다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3년간 썼거든요. 네. 3년간 쓰다 보니까 그 풍경이 익숙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그만큼 익숙하다는 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상 작년에 인플레이션을 일시적이라고 얘기했던 건 전 뭐하고 똑같다고 보냐면 40년 만에 인플레이션이잖아요. 네. 40년 만에 멸종된 호랑이가 돌아온 거예요. 그럼 제가 여기 와가지고 호랑이 봤어요? 호랑이 봤어요? 이렇게 하면 어디 이렇게 하시겠어요? 아니면 헛걸 본 거지. 이러지 않았을까요? 그냥 요즘에 너무 바쁘셔가지고 예. 기력이 허해져서 지금 네네. 그런 얘기 하겠죠. 홍삼 예. 좀 드셔야 되겠어요. 약 좀 보약 좀 예, 먹여야 그렇죠. 되겠다 이런 얘기 하겠죠. 예, 예. 그러니까 일시적이라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인플레이션은 사라졌고 전설 속에나 나오는 얘기는 신화 속의 괴물로 갑자기 끌어올렸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익숙함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러면 1년 7개월짜리 인플레이션을 겪었으면 조금씩 언제 그게 기대 인플레이션이 고질병으로 고착화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점점 하나 확실한 건 하루하루가 흘러갈 때, 한 달 한 달이 흘러갈 때마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 팩트잖아요. 그렇죠. 언제 고착화될지 모르지만 2년 반, 3년 반 가버리면. 근데 그러면 지금 연준 입장에서는 빨리 없애야 돼요. 빨리 시간이 없거든요. 빨리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미 1년 7개월이 지났으니까 빨리 치료를 해야 되는데 첫째, 내려오는 속도가 느려요. 네, 그렇죠. 이번에 지난주 목요일날 보여준 거잖아요. 네. 그 두 번째는 헤드라인은 올라와요. 와, 끈적끈적한 아, 거죠. 코어 와, CPI가 이거 올라오죠. 이런 네. 느낌인 거죠. 사실 이번에 코어 예. CPI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이번에는? 예. 네. 코 CPI 보면서 상당히 많은 좌절감을 느꼈죠. 왜냐면은 유가나 이런 것들은 빠질 수 있다는 네. 개연성이 있었는데 네. 그럼 다른 것까지 빠져주면 금상첨화다 했는데 오히려 올랐으니까. 네, 그렇죠. 예. 이게 계속해서 놔두게 되면은 이 인플레이션은 오래 가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를 만들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저는 이제 그 금요일 날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 봤는데 단기 장기 다 올랐지만 장기 인플레이션이 다시 주저앉으려고 하다 다시 고개를 이렇게 딱 그렇죠. 그냥 올렸죠. 저는 저 보면서 그냥 딱 보면서 그냥 안 좋게 쳐들었네 또 이 생각이 딱 들어서 화가 나니까 예, 예. 또 쳐들었어 이제 이 생각이 들었는데 맞아요. 고개를 딱 드니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결국에는 이렇게 돼버리면 인플레이션을 제압할 때까지 시간이 꽤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5년 플러스 알파잖아요. 네네. 근데 이 알파의 기간이 길어지면 고질병의 확률이 높아져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걸 지금 연준이 굉장히 좀 고민을 하게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그래서 좀 합니다. 시장의 이제 걱정은 그거 같아요. 지금 그 사실은 4.7이 5.1로 올라갔고 2.7이 2.9로 5년 기대 인플레이션 올라가면서 야 얘네 또 행동하는 거 아니야 연준이? 그래서 지금 4.5, 4.75 정도의 점도표인데 그것도 이미 허걱거리고 네. 꼴딱꼴딱해서 죽을까 말까 하는데 오자 보는 거 아니야? 이런 그러니까 저는 금요일 날 지표 보면서 아까 채권 시장이 좌절했다는 말을 이제 저는 직접 이제 플레이를 하고 있으니까 네. 그러면서 지금 나타난 현상이 점도표에 나타난 그 금리 전망치보다 시장 예상치가 지금 다시 높아졌잖아요. 네. 지금 내년도 한 1분기 정도 네. 보면은 기준금리가 5%대까지 올라가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니 어떻게 보면 최근에 자산 가격이 많이 빠졌잖아요. 미국 주가도 고점 대비 한 30% 정도 빠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간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해 보면 자산 가격이 덜 빠진 게 아니냐. 그동안의 금리 인상이 아직도 기대 인플레이션을 꺾을 정도에 못 미친 게 아니냐. 박 박사님 좀 그러지 마세요. 왜 아니 그러니까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불러도 아저씨가 그랬어. 네. 충격이 별로 없었다 얘기를 했었어. 네. 우리는 금리를 제대로 올렸는데 금융시장의 요동침은 그렇게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는 하셨어요. 그 얘기 비슷한 거 하셨어.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는 얼마나 더 큰 충격을 줘야 잡히려나. 이제 그러니까 그게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더 큰 충격이 와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그 부분을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저는 자산 가격하고 이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빨리 이걸 제압을 해야 되는데 러시아는 계속 송유관 잠그고 송유관 터뜨리고 오펙 플러스는 감산한다고 그러고 그리고 시장은 말을 안 듣는 거죠. 시장은 지금 어떤 거냐면 지금 십몇 년 동안 이어왔었던 이 장의 흐름을 보면서 언제 사면은 바닥에서부터 긁어 올릴까. 그러니까. 이게 저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심리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심리가 있냐면 결국에는 저도 결국 행동 재무 같은 거 배우면 똑같잖아요. 뭐냐면은 주가가 10% 올랐을 때 느끼는 기쁨과 주가가 10% 떨어졌을 때 느끼는 슬픔, 그 아픔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 이 아픔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잖아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렇죠. 네. 근데 이게 결국에는 배고픔 아픔이잖아요. 돈을 못 먹으니까. 근데 이 이상으로 큰 건 이런 거죠. 다른 사람이 다 돈을 버는데 저만 못 번다는 두려움. 그러니까 배 아픈 거죠. 그러니까 배고픈 것과 배 아픈 것 중에 어느 게 크냐라고 하면 배
배 아픈 게 더 클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사돈이 땅 산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포모라는 건데 fear of missing out. 나만 이 기회를 놓칠 거라는 이 두려움. 이게 지난 십몇 년을 장식한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연준이라는 애 저 겁주는 말만 안 믿으면 떼돈을 벌 수 있었는데 계속 거기에 속아가지고 네. 못 그러니까 쫄지 마 버텨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장이 그걸로 똘똘 뭉쳐 있으면은 약간의 기회만 나도 쫙쫙 밀어 0.75% 금리 인상은 박수 치면서 금리 주가가 끌어올렸던 게 6, 7월의 그림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저기 지난 목요일 날에 CPI 같은 경우도 네. 그 나온 다음에 2% 빠지다 갑자기 위로 쫙 끌어올리잖아요. 무려 5%를 땡겼어요. 예. 저점에서.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오르나 하면 한꺼번에 오늘인가 보다 하면서 이게 쫙 몰리는 그런 그림이죠. 뭔가 모멘텀이 하나 생기면. 네, 맞아요. 그럼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해석이 뒤에 들러붙는 거죠. 뭔가 악재가 모두 다 나왔기 때문에 오른 거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 저는 그래서 여전히 시장에서는 그 모멘텀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연준이 물러선다라고 하면 또 이제 그런 것들이 또 다시 이 자산 가격을 또 밀어올리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의 소비가 아직 크게 안 줄었거든요. 그렇죠. 탄탄합니다 아직도. 네. 그런데 빚을 내면서도 소비를 하는데 아니 빚을 내면 이자가 부담이 클 텐데 이제 자산 가격이 결국에는 오를 거라는 생각을 하면 미래에 소득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면 네. 빚을 내서라면서 또 버텨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이런 것들이 저는 좀 지금 좀 뭐랄까요? 그러니까 결국에 시간은 별로 없는데 시장은 연준을 믿지 않고 있고 아유 뭐 결국엔 너는 못할 것 같은데 이런 것들 갖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공급 사이드에서는 계속 송유관 잠그고 이러니까 이게 참 마음이 답답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더 센 목소리로 얘기하는 거죠. 아까 전에 이제 자산 시장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를 하셨지만은 주식 시장뿐만 아니라 저는 이번에 FOMC에서 파월 의장이 부동산 가격 얘기하는 거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 기억에는 FOMC에서 연준 의장이 부동산 가격이 너무 높다라고 얘기하는 건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제가 여태까지 봤던 거죠. 네. 부장님께서 과거에 히스토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비슷한 맥락에서 코멘트를 이창용 총재님도 하셨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자산 시장에서 또 바라보는 게 지금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바라보는 면이 분명히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좀 하는데 혹시 그런 그 고민을 하시는지 좀 궁금한데 저도 말씀하신 대로 이거 비트코인이 19,000달러에서 깨질 생각을 안 해요. 빳빳하게 지키고 있고 다 그런데 그러면 만약에 하나 지금 상황이면 시장에서 제일 큰 악재는 뭐냐면 주식시장이나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는 게 연준의 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는 최고의 악재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도 충분히 뭐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뭐 그렇게도 해석할 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뭐 이런 케이스죠. 두더지 게임 같은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제가 두더지예요. 네. 계속 때리는 거예요. 뭐 안 언제까지 때릴 거예요? 안 올라올 때까지. 안 올라올 때까지. 그러니까요. 안 올라와야. 그런데 이제 지금은 사실은 지난 15년의 기억은 떨어질 때 사야지 먹고 떨어질 때 사면 먹고 떨어질 때 사면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 학습 네. 효과 이거에 이제 같이 좀 많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해보게 됩니다. 저는 이제 부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동감이 가는 게 그러니까 사실은 연준은 어쩌면 이 정도까지는 금리를 안 올리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는데 네. 이 정도까지 금리 올리면 대충 잡히겠지 싶었는데 안 잡히고 대부분 다 그냥 조금 빠지면 살게 이렇게 생각하니까 결국은 이게 계속 그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럼 결국은 이제 불필요한 긴축 이제 제가 얘기하는 오버킬. 네. 근데 오버킬도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을 텐데 그렇지. 이제 기준금리 미국 기준금리도 지금 이 정도 수준이면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그렇죠. 와버렸잖아요. 한번 이번에 11월 달 올리면 네. 확실히 없죠. 확실히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 가지고도 지금 시장이 말을 안 들으면 그럼 결국은 이제 진짜 갈 때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제 그런 우려감이 저는 들어가지고 야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안 꺾이면 도대체 금리를 얼마나 올려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요번에 에스더 조지 이제 캔자스 여는 총재 코멘트가 저는 되게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분이 했던 코멘트 중에 결국에는 지금의 이제 금리 인상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 그러니까 레벨은 높은데 속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이번에 이제 했거든요. 저는 좀 연준도 네. 그걸 바라보는 시각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그리고 제 생각엔 단순히 실물 경제의 둔화도 둔화지만 더 무서워하는 건 아까 전에 채권 시장이 느끼는 좌절감을 말씀드렸잖아요. 네. 미국 국채 시장의 유동성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국채 시장에서 국채를 매입을 하는 사람들 생각해 보죠. 왜냐하면 국가 부채가 크게 늘었기 때문에 국채의 발행량이 늘어난 건 팩트예요. 어마어마하게 늘었거든요.
그럼 그 국채를 사주는 플레이어들이 있겠죠. 네. 그럼 그게 이제 시중은행들이 될 수 있는데 시중은행들 같은 경우는 작년에 SLR 규제로 묶여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여갈피 금리가 굉장히 높거든요. 네. 여갈피 금리가 높아버리니까 예금에서 빠져가지고 MMF로 간 걸로 이 MMF 자금 여갈피에다 자금을 밀어놓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시중은행들의 지준금이 모자라니까 시중은행들은요 대출도 못 늘리고 이게 결국엔 국채도 사기 힘들어지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은행들은 규제에 묶여가 SLR 규제에 묶여가지고 이제 국채 사기가 좀 더 예전보다는 좀 어려워졌다. 이게 1번입니다. 네. 그럼 두 번째는 누가 또 국채를 살까? 그럼 외국인 플레이어들이 사주는 거잖아요. 근데 외국인 플레이어들이 환율이 이렇게 높으면 환율 방어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환율 방어를 해주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그러니까 일본 같은 케이스가 미국 국채를 많이 사주는 애인데 애라기보다는 국가인데 네. 네. 미국 국채를 많이 사줘야 되는데 이게 엔화를 방어하려면 팔아야지. 그러니까 오히려 결국에는 꺾어가야지. 금리를 끌어올리면서 방어를 하든가 금리를 올리지 못하면은 보유하고 있는 외환보유를 던져가지고 방어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죠. 외환보유고를 던지려다 보니까 두 가지가 문제인 거죠. 첫째는 너 왜 외환시장 개입을 해? 시장 원리에 어긋나잖아. 라고 얘기하는 G20의 압박. 이게 1번 무서운 거고 두 번째는 일본이 엔화를 달러를 찍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유하고 있는 달러 내에서 이제 개입을 해야 되는데 그럼 달러 현금이 필요할 겁니다. 그렇죠. 그럼 외환보유고가 1조 달러라고 하면 이 1조 달러를 캐시로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채권으로 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군요. 그럼 여기서 이제 갈 수 있는 방법은 채권을 팔아가지고 캐시를 받은 다음에 캐시를 던져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외환시장에다가. 이렇게 환율 방어에 들어가야 되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러면 국채를 아무도 안 사는데 미국 국채를 안 사주는데 여기서 일본까지 던지는 거죠. 캐시 그 국채를. 그럼 마지막으로 아무도 안 살 때 누가 사줄 수 있냐면 연준이 사야 되는데 그렇죠. 미국 연준이 여기다 연준이 양적 사야죠. 긴축 때린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양적 긴축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양적 긴축이 월 950억 달러씩 줄인다는데 효과가 얼마나 될까? 이거는 과거 데이터 갖고 비교하시면 안 되는 게 네. 잽을 때리면 쓰러져요, 안 쓰러져요? 이 질문이거든요. 음. 만약에 1라운드면 잽 맞아도 뛰어요. 뭐지? 근데 또 뛸 거 아니에요. 근데 13라운드 서 있기도 힘들고 앞이 안 보여요. 거기다 잽 때리면 눕죠. 앞으로 누울걸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사면 초과해서 잽이 들어오면 끝나는 거잖아요. 끝나는 게임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국채 시장의 유동성이 부족해지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러면 네. 국채 시장의 유동성이 부족해지면 아니 뭐 저보다 훨씬 전문가 분들이시지만 국채 금리라는 거는 미국 국채 금리는 모든 그 자산에 대한 프라이싱을 할 때 그 베이스에 깔리는 중거점이지 않습니까? 레퍼런스지 가장 않습니까? 밑에 깔려 있다 봐야 돼. 딱 밑에 깔려 있잖아요. 얘가 올라가 버리면 다른 시장을 다 뒤흔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까지 들으시면 네. 소설 쓰고 있네 이제 이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최근에 네. 외국 그 투자자들의 미국 국채 매입이 조금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채권 금리가 더 튄 것 같고요. 제가 그래서 기사를 좀 하나 좀 보여드리면 기사를 한번 좀 읽어봐 드릴게요. 저는 요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시사한다라고 생각합니다. 10월 14일 오늘이 며칠이죠? 10월 17일이죠? 네. 10월 14일 날 옐런 재무장관 코멘트입니다. 옐런 재무장관입니다. 옐런 재무장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문단에서 옐런 재무장관은 미국 국채 시장의 얇은 거래 유동성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국채 시장의 유동성이 부족하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전반적인 국채 공급은 증가했지만 브로커와 딜러들의 대차 대조표 운용 한도는 크게 확대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수요 사이드가 부족해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공급은 넘치는데 그 밑에 빨간색이 중요합니다. 옐런 재무장관이 얘기하는 거죠. 국채 공급이 지난 2019년 연말부터 급증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국채 공급 2020년 상반기가 그거잖아요. 그 코로나. 네. 대형 금융기관들은 시장 조성 활동에 확장을 꺼리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SLR 있죠. 이 SLR이 그 코로나 때 풀어줬다가 국채 마음껏 사라고 풀어줬다가 작년 3월에 다시 규제 걸었거든요. 네. 1년간 그 유예해줬다가 SLR로 불리는 은행 자본 요건 등으로 대형 기관들의 시장 조성 능력이 악화한 것으로 평가됐다. 시장 조성 능력은 대형 은행들이 들어와가지고 국채를 사주는 건데 그 플레이어들의 힘이 사주는 그 프라이싱 파워가 그러니까 사주는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규모가 이제 좀 많이 줄어들었다는 얘기, 제한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많이 사줄 수 있는 플레이어가 많이 못 사주게 되면 그만큼 힘이 줄어든 거죠. SLR은 은행이 국채를 포함한 위험 자산을 편입할 때 자기 자본을 일정 수준 보완하는 제도로 자산이 늘어날 경우 그에 비례해 추가로 자기 자본을 보유해야 한다. 국채를 사는 순간 유상증자를 해야 돼요. 좀 과도한 비유긴 한데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은행들이 이제 국채를 사기가 참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밑으로 내려보시면 옐런 장관은
국채 시장 유동성 제공을 위해 설계된 스탠딩 레포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스탠딩 레포는 제가 뒤에서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연방준비제도가 양적 긴축으로 알려진 대차 대조표 감축을 진행하면서 국채 유동성 우려가 커졌다. 그간 시장의 주요 매수 세력인 중앙은행이 빠지면서 수요 공백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자, 지금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스탠딩 레포가 작년 7월에 이 스탠딩 레포는 뭐냐면은 국채라는 게 결국에는 외환 환율 방어라든지 달러 현금이 필요할 때는 이 국채를 팔아야지 받을 수 네. 있지 않습니까? 캐시를. 네. 국채를 던질 수는 없으니까. 국채를 줄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문제는 항상 달러 캐시가 필요할 때는 모두가 필요해지는 거죠. 그렇죠. 근데 모두가 국채를 갖고 있어요. 그럼 캐시가 필요한 순간에는 모두 한꺼번에 국채를 던지는 거거든요. 그럼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서 국채 금리가 튈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국채를 갖고 있는 사람도 손해죠. 일단 국채 가격이 떨어지니까. 두 번째는 금리가 뛰면 미국에게도 어려운 상황이 될 줄 그렇죠. 알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만들어준 게 두 개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줘요. 작년 7월에 FOMC에서 스탠딩 레포를 만들어줍니다. 네. 그래서 미국의 금융기관들이 국채를 가져오면 그 국채를 담보로 해서 단기로 예금담보대출 빼주는 거죠. 네. 예금 만기가 언제든지 상실할 수 있게. 아니, 예금담보대출이라고 하면은 좀 아니긴 한데 딱 이렇게 계약상으로 맞는 얘기는 아닌데 레포 계약에 그냥 이해하시기 쉽게 보시려면 네. 4개월 만기 남았는데 지금 해지하면 손해 보잖아요. 그러면 오케이 일주일 담보대출 빼줄게요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탠딩 레포라는 걸 해줬고 각국의 중앙은행한테는 뭘 해줬냐면 피마 레포라는 걸 풀어주죠. 네. 그래가지고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갖고 있는 그 국채? 국채를 가져오게 되면 요걸 담보로 300억 달러, 600억 달러 돈을 한도로 풀어주겠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오늘 하는 이창용 총재께서도 통화 수합 얘기 자꾸 하니까 만약에 우리 외환보유고 상당하고 만약에 필요하면 피마 레포를 통해 가지고 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아직 피마 레포를 쓸 단계는 아니라는 얘기죠. 쓰다가 걸리면 오히려 이상해지는 거니까. 지금 말씀 주신 포인트예요. 예. 피마 레포를 쓰면 네. 유동성 부족하구나 이 얘기 나오죠. 그래 다른 나라가 봤을 때 그렇죠. 얘네 문제 있으니까 이거 그렇죠. 가능했네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미국 금융기관 입장에서 스탠딩 레포를 쓰면 이 분위기에서 이 분위기에서 스탠딩 레포를 쓰면 어떨까요? 쟤네, 좋은 보지? 어,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낙인 효과라고 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부분을 이제 짚어주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스탠딩 레포가 생각보다 워킹을 잘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럼 국채를 던져야 되지 않습니까? 저 친구 담보대출 받으러 다녀. 이 얘기 나올까봐 무서운 건데. 그러면 결국에는 국채 시장에서 이 국채를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게 되고 피마 레포도 쓰기가 어려우면 그러면 피마 레포도 그러면은 결국에는 환율 방어를 위해서는 국채를 던져야 되고 네. 그러면은 국채 시장의 유동성이 더 말라버리는데 여기다 연준까지 같이 던지면 국채를 그럼 국채 시장의 유동성이 많이 마를 거지 않습니까? 최근에 네. 그래서 외국인들 투자가 적극적으로 채권에 들어가지 않는 이유가 금리가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게 그러면 국채 시장에서 유동성이 계속 말라버리면 한꺼번에 국채 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올 수가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들이 기대라는 거죠. 부동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세금 계속 오르다 보면 가랑비에 옷 젖듯이 계속 오르면 하다가 야 이거 계속 오를 것 같은데 한꺼번에 몰려가니까 딱 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환율도 그렇고 금리도 계속 슬금슬금 오르다가 큰일이다. 이거 못 막는다 한 다음에 한꺼번에 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뭐 여기까지 와서 말씀드릴 얘기는 아니지만 채권 하시는 분들은 자경단이라는 말을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네. 자경단이 준동을 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옐런 재무장관도 지금 자경단에 대한 두려움을 언급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경단을 연준이 사실 눌러주고 있었는데 중앙은행이 시끄러워한 다음에 양적 완화로 묶고 있었는데 이걸 풀어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옐런 재무장관 입장에서도 지금 이렇게 국채 시장에 대한 유동성 우려를 표명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계속해서 금리가 올라갔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오늘 원래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금리 이제 많이 올랐는데 오늘 아시아장에서 미국에서 이제 바이뱅 얘기가 나오면서 네. 사실 금리가 조금 약간 지금 떨어지고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네네. 4%가 깨지고 있죠. 근데 10년 이게 이제 약간 저도 지금 아직 다 파악이 안 됐는데 아니 원래 QT를 해야 되는데 바이백을 한다는 거는 미국 정부가 또 국채를 사준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아직은 뭐 바이백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PD, 네, 프라이머리 네. 딜러, 국채 전문 딜러한테 우리가 바이백 같은 거 해주면 어떻겠니? 뭐 이렇게 좀 네. 물어본 모양이에요. 예. 그죠? 그게 이걸 어떻게 지금 유동성에 대한 우려를 지금 하고 있어서 조치를 내놨다고 그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근데 저는 약간은 영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례적인 케이스죠. 근데 저도 사실은 이게 뭐냐면 선언적인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한번 설문조사하는 정도예요라고 이제 사실은 기사가 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기사를 좀 꼼꼼히 읽어보면 그러니까 저는 부장님 의견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나중에 해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저는 이제 보다 보니까 이제 이게 결국에는 오프더런 세큐리티즈라는 거를 매각을 다시 바이백을 하겠다라는 건데 이게 세큐리티즈라는 거는 결국엔 증권인데 네.
얘네들이 결국에는 증권 쪽으로 가게 된다는 얘기는 결국에 이제 본드나 이렇게 장기가 아니라 1년 언더, 2년 언더에 있는 애들 중에서 이 경과물을 아마 이제 바이백을 해주겠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단기 중에서 경과물들 만기 그러니까 뭐냐면 신규 발행한 지표물들 같은 경우는 이게 되게 인기가 많지만 뭐 2년짜리인데 벌써 한 1년 반 지났다 이런 것들은 사실 거래가 아주 많이 되진 않지 않습니까? 듀레이션 이제 맞추려고 끼우거나 하는 운영하시다 보니까 워낙 잘 아시겠지만 그런 케이스 아니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거래도 별로 안 되고 시장의 거래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애들, 유통시장의 거래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애들 중심으로 몇 개만 바이백할까? 이제 이걸 한번 프라이머리 딜러들한테 물어보겠다라고 채권을 사려고 하는 그런 은행들한테 한번 의견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양적 완화라는 건 장기채의 영역에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기가 짧은 영역에서의 바이백을 좀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상충되는 시그널을 던졌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준도 이걸 딱 바라보면서 연준이 금리 인상 못하나? 내지는 연준이 큐티 끝내나? 이렇게 해석하는 건 저도 조금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네. 오히려 지금 옐런 재무장관이 이 기사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게 금리 인상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기들보다는 SLR 얘기를 했고 네. 스탠딩 레포 얘기를 했잖아요. 스탠딩 레포는 보완적으로 만들어낸 기구고 SLR이라는 건 사실 하나의 규제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 SLR 규제를 손볼 수도 있지. 그러니까 예를 들은 거예요. 근데 SLR 규제를 손보면 그럼 결국에는 은행들이 국채 사게 해주니까 완화적인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만약에 금리 인하하고 SLR 규제 완화하고 시그널링을 던진다라고 하면 어느 게 덜 모순적일까? 덜 모순적인 것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페이지 기사 하나만 좀 가져왔습니다. 네. G30가 있더라고요. 저도 이건 잘 몰랐었는데 이게 7월 1일 날 기사입니다. 네. 이때 이미 미국 국채 시장의 유동성 부족 얘기가 나왔어요.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6월 16일 날 미국 10년 국채 금리가 3.5%까지 올랐었거든요. 예. 그때 이미 유동성 부족 얘기가 좀 6월 달에 나왔는데 예. 한번 튀을 때. 예, 그때가 사실은 나스닥 단기 바닥이었죠. 네, 그런 다음에 그렇죠. 25% 끌어올렸죠. 예, 잠깐 보시면 예, 오늘 이게 되게 재미없는 얘기를 아니 하는 아니 것 같아서, 아니. 예. 네. 자, 보시면 중요한 얘기입니다. 연준이 긴축 정책에 나서는 과정에서 미 국채 시장의 회복력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30일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가이스너 기억나시죠? 예, 금융위기 당시의 재무장관. 이 사람이 의장을 맡고 있고 중앙은행과 금융가 등으로 구성된 독립그룹인 G30는 23조 달러 규모의 미 국채 시장에 대한 점검 보고서를 발표한다. 근데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연준이 6월에 8조 9천억 달러 규모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축소하기 시작했고 이게 양적 긴축이죠. 네. 그죠? 이로 인해 새로 발행된 국채를 흡수하려면 민간에서 더 많은 수요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던지는 연준이 이제 안 사주니까 연준의 수요가 줄어들었으니까 그만큼 민간의 수요가 받쳐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유동성이 유지가 될 거지 않습니까? 아울러 연준이 금리를 공격적으로 인상하는 과정에서 금융시장이 위축되면 어느 시점에 연준의 인플레이션 대응 노력을 포기해야 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거 내깔려 놔두면 금융 시스템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때는 금리 인하로 돌아서야 되니까 이게 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맨 마지막 문장이 뭐라고 하냐면 가이스너 회장은 연준이 지난 2년간 제공해온 부양책을 빠르게 고갈시키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상당한 변화가 필요하다. 국채 시장의 회복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 물러나야 할 위험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게 좀 잘린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얘기한 게 대안을 두 개를 제시를 해요. 첫 번째가 SLR 규제를 영구적으로 손봐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이게 주는 시그널이 있다. 이게 여기 기사에는 빠져 있습니다. 이 연합인포맥스 기사인데 제가 편집하는 과정에서 좀 잘린 것 한 장에 같아요. 넣으시려고 잘라. 예, 쪽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 생각에 그 빨간색 표시하려다가 잘린 것 같아요. 네. 죄송합니다. 근데 그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스탠딩 레포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서는 G30에서는 SLR 규제에 대해서 한번 좀 손을 보는 게 어때요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풀어낼지 이게 결국에는 미국 쪽의 정책 담당자들에서 나오는 조언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SLR 규제를 손보면서 이제 약간 국채 시장의 유동성을 어느 정도 좀 풀어주는 쪽으로 좀 문제를 해결해 나갈지 아니면 뭐 스탠딩 레포와 같은 그 새로운 또 어떤 기구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갈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좀 아마 중요한 고민을 좀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첫 번째 장에서도 좀 보면 이런 얘기가 좀 나와요. 뭐냐면은 G20
재무장관 회담이 지난주 있었거든요. 네. 지난주 수목금, 목금 이렇게 있었는데 그때 G20 재무장관 회담에서 가기 전에 옐런 재무장관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이 결국에는 선진국의 긴축이 국제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오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는 표현을 써요. 강달러가 네. 강달러에 대해서 옐런 재무장관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네. 그리고 연준 위원들 몇 명도 브레이너드도 그렇고 조금씩 이런 거 주의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제가 기사 하나 인용하고 있는데 인용문의 그 두 번째 문단을 보시면 조금만 읽어볼게요. 두 번째 문단입니다. 옐런 장관은 첫 번째 문단의 뒷부분만 잠깐 읽어볼게요. 선진국의 거시경제적 긴축이 국제적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밑으로 보시면 옐런 장관은 주요국 정책 담당자들은 글로벌 영향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높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정책을 계속 시행해야 한다. 그는 주요국 간의 협력과 함께 명확하고 열린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환율 변동의 잠재적인 결과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무조건 환율을 갖다가 시장 원리에 맡긴다고 하는데 이게 줄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고민한다는 얘기는 강달러에 대한 고민을 어느 정도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거에 발맞춰서 미국에 이제 일본에서 뭐라고 하냐면 일본 재무상이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외환시장 개입 이해 요구 방침 요걸 얘기하겠다고 언급하겠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엔화가 일방적인 약세를 보이니까 이거 외환시장 개입해가지고 막아야 된다. 근데 이걸 하지 마 이렇게 해버리면 미국 입장에서도 어려운 게 그럼 계속 국채를 팔아가지고 캐시 만들어서 던져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도 강달러를 계속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은 좀 부담을 느끼는 그런 시그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뭐 이거는 소설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금요일 날 주가가 빠질 때 예를 들어 이제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G20 재무장관 회담에서 제가 지금 인용하는 기사를 한번 잠깐 보시면 빨간색 부분만 볼게요. 주요 20개국 재무장관들은 여러 가지 기대를 강달러를 갖다 어떻게 하지 이런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주요 20개국 재무장관들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열린 올해 4월과 7월 회의에서도 합의문을 채택하지 못했다. 국제 공조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참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이 20개국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회의가 번번이 빈손으로 끝나며 국제 공조 체제에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이 생겼다는 우려도 나온다. 요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옐런 재무장관이 그 다음 페이지 잠깐만 좀 이거 잠깐 읽어드리면 10월 15일 날 버전에서는 또 얘기를 좀 이렇게 해요. 환율과 관련 두 번째 문단 보시면 빨간색 환율과 관련해선 시장에서 결정되는 달러 환율이 최선의 제재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직까지 이 얘기가 딱 나온 다음에 엔화 환율이 148까지 뜁니다. 146에서 잘 막히고 있다가 그러니까 이제 약간 근데 이제 저는 어떤 변화는 좀 읽고 있냐면 어떤 변화는 좀 보고 있냐면 강달러에 대해서 미국도 좀 부담을 느낀다는 것 그리고 강달러는 금리 인상에 의해서 시작이 되잖아요. 강달러에 대한 부담도 느끼고 이 금리 인상이 강달러를 때리고 또 하나는 채권 시장을 때리면서 채권 시장의 유동성 위기라는 거를 갖다가 지금 부각시키고 있다는 거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을 결국엔 멈춰야 되는데 금리 인상을 멈추기에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괴물이 너무 센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하고 이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의지는 계속해서 그 시그널을 계속해서 던지면서 강달러에 대한 이슈하고 그 다음에 저기 말씀드렸던 국채 시장의 리스크 이 두 가지를 제압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아마 미국도 고민을 하게 될 것 같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규제를 손본다든지 이제 이런 쪽에서 좀 이렇게 대안을 좀 찾아볼 수도 있지 않겠는가. 저도 그래서 옐런 재무장관 코멘트나 오늘 아까 말씀해 주셨던 저기 국채 바이백에 대한 얘기가 거의 처음 나왔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G30의 코멘트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약간 연준 쪽에서도 지금의 이 빠른 속도의 금리 인상이 가져오는 부작용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고 그렇다고 금리 인상을 멈춘다 이게 아니라 부작용을 갖다가 일단은 메울 수 있는 방법 무언가 미봉책으로라도 그거를 조금씩 이제 고민하고 있다. 네, 그런 느낌을 좀 받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부장님 말씀 들으면서 좀 드는 생각은 네. 그거는 네. 미국 이외 국가의 관점인 것 같아. 약간 희망사항. 그럴 수 있죠. 예. 그러니까 네. 사실 미 연준은 네. 세계의 중앙은행이 아니라 미국의 중앙은행이라고 걔네들은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그럼 얘네들은 항상 통화 정책을 언제 긴축해서 멈췄냐면 미국 이외 국가가 망가져서 네네네. 자기들한테도 악영향을 미치는 게 눈에 보일 때 네네. 그때 멈췄지.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른 나라 안 좋을 것 같은 데서 절대 전에 예, 맞습니다. 멈춘 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오건영 부님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네. 얘기했던 뭐 스탠딩 래퍼라든가 SAR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자기네들한테 들어오는 악영향을 막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저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일본 중앙은행이 20조 달러인가 아니 20조 원인가 30조 원 한 번에 때렸지 않습니까? 140엔으로 네. 저기 엔 누를 때 그러면 결국 그런 식으로 일본 은행에서 그러니까 사실 이해해줘 하고 때린 거 아니에요. 네. 국채를 그 국채를 때린 거잖아요. 근데 일본만 그러는 게 아니고 중국은 계속 하고 있고 만약 우리도 야 이거 원화가 너무 약해가지고 방어 좀 해야 되겠어 해서 우리도 국채 때리고 여기저기 막 네. 때리기 시작하면 단기적으로는 미국 금리가 올라가서 또 달러 가치가 더 강해질 수는 있지만 네. 이거 이제 미국 국채 너도 나도 파네 나도 팔아야 되겠네 이렇게 되면 달러 시스템 자체에 심각한 네. 위기를 네. 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국채를 받아줄 수 있는 네. 무언가가 미국도 필요했다. 그래야 자기네가 그 문제 없이 현재 상황들을 진행할 수 있다. 이런 거가 있지 않을까요? 네.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죄송한데 지금 시간이 얼마 예, 없어가지고. 그런가요? 예. 그래도 얘기 근데 들어야지. 저희만 얘기하면 안 되니까 얘기 부장님 들어. 말씀을 네. 좀 들어보고 싶은데 저는 그거 하나 핵심은 저는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달러 강세를 지금 미국이 과연 불편해하는 거 맞냐? 아 예. 왜냐하면 바이든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바이든 대통령 얘기하는 거 보면 뭐 달러 강세는 뭐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거든요. 아, 예. 그리고 어쨌든 미국 내 인플레를 달러 강세를 통해서 해외로 수출하는 효과가 있잖아요. 중국이 과거에 디플레를 수출했던 반대의 효과를 지금 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달러 강세 좀 즐기고 있는 것 아니야?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달러 강세를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이익과 달러 강세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피해가 있을 텐데 둘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피해 같은 경우는 다국적 기업들의 실적이 주저앉는 케이스들도 네. 있을 거고 이 달러 강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외환 보유고를 털면서 신흥국들에서 외환 보유고를 털면서 이쪽에 미국 국채 쪽에서의 유동성 압력을 주는 부분들 이런 압력들이 있겠죠. 근데 만약에 달러 강세가 그렇지만 달러 강세 이 정도까지 유지가 되니까 수입 물가라도 눌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인플레이션에 포커스를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포커스를 맞추겠다는 코멘트를 하는 그 순간 달러 강세에 대해서 필요성을 인식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인플레이션에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 금리 인상, 달러 강세 이 두 가지 조합으로 지금 계속 이렇게 때려도 지금 인플레이션이 꿈쩍도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요번에 이제 CPI를 보면. 근데 이걸 하다 보니까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반 문제점이 있는데 그 재반 문제점 중에서 제 생각에는 연준이라든지 미국 정부에서도 움직일 수밖에 없는 대표적인 케이스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국채 시장에서의 문제점. 이거는 영국도 결국에는 금리 인상 얘기하고 양적 긴축 얘기하다가 이 플랜을 물가가 10%씩 오르는데도 이 플랜을 포기한 이유는 중앙은행은 두 가지 책무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연준 같은 경우는 성장 극대화하고 그죠? 고용을 보면서 두 번째는 물가 안정 두 개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도 있지만 지금은 이 두 가지 중에서 물가에 포커스를 두겠다 확실히 했어요. 근데 이거 두 개 사이에 하나 숨어 있는 건 뭐냐면 금융 시스템 안정입니다. 최종 대부자. 네, 최종되죠. 네. 만약에 국채 시장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네. 최종 대부자가 골키퍼가 뛰어나와야죠. 그렇지. 네. 그렇지. 예, 저는 그러면은 그때는 좀 또 다른 변화를 좀 볼 수도 있지 않는. 그러니까 이걸 이 최종 대부자가 뛰어나와야 되는 이 상황에 대해서도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키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말씀해 주신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연준이 그렇다고 미국이 당장 뭘 해주겠냐 그게 아니라 저는 그래서 이게 변화가 나타나려면 조금씩 시그널이라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저도 그렇지. 전체적으로 다 안 좋은 얘기들만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런 데서 이제 우리가 변화의 시그널을 찾을 수 있는 게 그렇지. 뭔가 그런 것들을 좀 유심히 좀 보고 있는. 그런 사실은 뭐 단계다. 미국이 지금 견디기 좋았다면 스탠딩 래퍼나 이런 얘기 자체가 안 나왔을 수도 있는 네, 거잖아요. 저는 바이백 같은 케이스도 약간 이제 쫄리는 게 있는 거죠. 옐런 재무장관이 국채 시장에 유동성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들한테도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점을 조금씩은 좀 우회적으로나마 그렇지. 표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서 숨어 있었던 비둘기들의 깃털이 보이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라이언 브라이너드나 이런 분들이 슬슬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근데 거잖아요.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이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달러 강세가 그러니까 득과 실이 있을 텐데 지금은 득이 실보다는 좀 크다고 생각하는데 대신 이제 달러 강세가 심화될 경우에 우리 부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채 시장의 유동성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그 부분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SLR을 그렇죠. 풀어준다든가 예. 그 상실 레포를 통해서 백업해 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달러 강세를 계속 끌고 가고 싶은 마음이 근본에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부작용을 조금씩 이렇게 뭔가
안도하려고 하는 정책을 같이 내놓는 거 아니냐. 아니, 달러 강세보다 일단 채권 시장이 안정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 많은 그러니까 채권들을 이렇게 손해보려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냐면 SLR 규제를 만약 그러니까 뭐 소설이지만 만약 SLR 규제가 완화가 되면 미국 국채 시장의 금리가 뛰는 현상이 덜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결국엔 지금 양국 간의 장기 금리 차를 반영하면서 환율이 뛰는 면이 좀 있잖아요. 네네. 그럼 미국 국채 금리가 덜 뛰게 되면은 달러 강세가 조금은 좀 수그러들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환율의 상승 속도가 네. 환율의 상승이 없어진다는 게 아니라 환율의 상승 속도가 좀 네. 둔화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왜 이게 복잡하냐면 모든 정책이 다 금리 완화로 다 엮여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오늘 우리 오근영 부부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핵심을 하나 뽑아보라면 미국 채권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뭔가 움직임들이 물밑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네, 그러니까 저는 결국 그건 그것은 봐야 된다고 받아내야 네. 될 세력이 있어야 되는데 워낙 국채 물량이 많은데 일단 미국의 은행권들은 국채를 다 못 받아내니 그러면 이게 이제 나중에 파급적으로 어떤 효과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 미국에서 그 사전 조치가 지금 네. 보이기 시작했다. 네. 예. 결국 미국 국채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네. 흐름들이 시간이 야속하네. 이게 좀 더 약간 논쟁을 좀 이어가고 싶은데. 지금- 전공 과목이 나왔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핵심이 뭐냐면 네. 긍정적으로 보게 되면 각도님 말씀처럼 이제 연준도 금리 강달러와 금리 상승에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네? 라는 비둘기적인 힌트를 얻어낼 수 있는 거고 부정적으로 보게 되면 결국은 계속 금리 인상 밀어붙이려고 그거에 따른 어떤 문제점들을 조금 다른 정책으로 보완하려고 하는구나. 양쪽의 해석이 지금 가능하거든요. 가능하죠. 네. 그래서 그냥 저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금리 인상하고 파국은 또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하든 안 하든 만약에 국채 시장이 파국으로 가면 그렇지. 이 리스크를 프라이싱하면 큰일 나거든요. 그렇지. 예. 이러면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얘기가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그 리스크부터 차단하는 움직임부터 보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네. 금리 인상 막 가는 게 아니라 금리 인상을 하면서 뭔가 나타날 수 있는 파국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염두에 두기 시작을 한 거 아니냐. 네. 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좀 이해를 한 그렇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유, 우리 오 부장님 모셔놓고 시간을 너무 짧게 잡았네요. 아닙니다. 예.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오늘 제 하여튼, 변의 예스를 드린 것 같습니다. 국채 시장에 따라서 이렇게 해석이 지금 아주 갈라졌거든요. 저 그러니까 정반대 비둘기로 해석이 보고 지금 여기 가능한 매로 말이죠. 보신 거예요. 부장님의 해석이 또 네. 아니 그러니까 워낙에 또 그럴 있는데. 생각 그런 쪽 그러니까 지금 답은 모르는데 양쪽의 해석이 지금 가능하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기회가 되면 다음에 우리 오 부장님 모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금 토론 같은 걸 한번 벌여보면 좋을 것 같고요. 아유 뭐 아쉽습니다만은 우리 오 부장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빨리 빠른 시간 내에 다시 한번 네. 날짜를 잡아주시기 다음 바라겠습니다. 주라도 시간은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